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슷한데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이제 기축 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제를 좀 더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정치적 그런 승리라고 부르는 세금 감면 정부 지출 축소안 그 메가빌 그런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여러분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재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우정이 깨졌다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으니까. disgusting 이런 표현은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토가 나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하게 비판한 거죠.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빅 뷰티풀 법안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본인의 정치적 그런 승리로 표시하는 거죠. 세금 깎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까보니까 뭐 10년 동안 한 4조 달러 정도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화당이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서 뭐 215대 214로 통과시켰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10년 동안 4조 달러 한 4,800억 정도 이러면서 뭐 그 정도 여러분들 늘어나는 이제 법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참다만 이제 한마디 했을 겁니다. 이게 토가 나온다 이게 정치인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고민하는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빚 증가 추세입니다. 일단 빚은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 급속하게 증가하거든요. 이게 미국 빚이든 아르헨티나 빚이든 그리스 빚이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게 이제 4조 달러 뭐 8조 달러 12조 달러 이렇게 하다 지금 이렇게 36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보고 주한미군 주둔비 더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보면은 해외 주둔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미국의 이런 부채 문제를 다루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폭발적입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이런 한 13조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열받아 가지고 본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지만 이거는 진짜 토 나오는 법안이다. 당장 뜯어 고쳐라. 맘모스 스펜딩 엄청난 여러분들 지출안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미국이 파산한다. 파산하니까 맘모스 같은 지출 법안이 미국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빚이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냥 로켓처럼 증가하는 거죠. 그리스 빚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제가 터키 그다음에 레바논 아르헨티나 전부가 다 빚이 그렇게 여러분들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몇십 조 풀어봐야 은발에 여러분들 오줌 누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가 꼭 한국 이야기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대통령 여러분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내가 좀 까서 미안한데 내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I just can't stand it anymore.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응? 이 거대하고 이 미친 듯한 그리고 지역구 예산이 다 들어간 지역구 예산에 끼워 넣는 우리처럼 여러분들 지역구 예산에 소위에서 끼워 넣는 것을 이 사람들 포크필드 스펜딩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죄송하지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고 돼지고기로 가득 찬이라는 것은 AI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지역구 예산을 다 포함한 공화당이 주도한 2020년도 지출법안은 역겨운 혐오감을 줍니다. 투표한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 법안에 이제 켄터키 출신의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랜드폴 상원 의원 켄터키 출신입니다. 아마 의사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옛날 기억으로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있는 거죠. 지출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반하는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랜드폴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빅 뷰티풀 빌이라고 이런 부르는 그런 안에 대해서 이제 랜드폴 상원의원입니다. 비교적 이제 이미지도 좋고 소신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예, 나는 일론 머스크에 동의한다. 예, 4조가 아니네요. 10년 동안 5조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36조 여기는 36조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적자지만 여기다 5조가 늘어나면 41조가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미국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5조 달러 더 늘어나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빅 뷰티풀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내세웠던 그런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언론에서 많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하원이 간신히 한 표 차이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극찬한 것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나서 가지고 역사상 여러분 가장 큰 지출 감소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이제 여기에 켄터키 출신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나는 향후 10년간 5조 달러가 늘어나는 그런 공화당 하원이 주도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 6,850조 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법안을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쓰기는 좋은데 돈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살림을 살아본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어떻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늘지 않도록 조금 벌이가 괜찮을 때 씀씀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지혜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렇게 씀씀이가 늘어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부 다 이런 미국과 함께 돈을 벌리는 겁니다. 빚쟁이와 함께 여러분들 다시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6,850조 정도가 10년 동안 늘어나니까
1년에 이런 적자를 680조 정도 더 늘리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정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지역구 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슬며시 끼워 넣는 예산이 포크배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이름들 지금 돌아가 가지고 이게 이름들 5조를 늘리는 법안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열받아 가지고 하원이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켄터키 출신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우리 줄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뭐 추가 경정 예산을 짤 때 뭐 이유 없는 경정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진통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뭐 자영업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뭐 빚 부채 진 거 깎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누군가 또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 연방 재정 적자가 지금 36조 9천억 달러입니다. 5경 4,663조 원입니다. 6개월마다 여러분들 미국의 연방 적자가 1조 달러 1370조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1년에 2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2700조 정도가 매년 1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연방 예산의 25%가 이자 지급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5경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옵니다. 6개월마다 미국이 여러분들 연방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1370조 1조 달러 더 쓰는 겁니다. 매년 2조 달러가 여러분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 의회가 미국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렇게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5조 7천억 달러였는데 그 빚이 25년 만에 36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2020년도에 27조 7천억 달러이던 빚이 5년 만에 여러분들 10조 달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미국도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업을 해본 사람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빚이 얼마나 겁나는지 아는 거죠.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미국을 부채 노예 상태로 몰아넣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원에서 꽤 일관되게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책임을 맡든 적자 지출에 반대합니다. 부채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재정 책임은 선거 슬로건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은 저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수입 범위 내에 지출하는 건 물론 뭐 기업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 엉망진창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산의 25%가 여러분들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산층들은 대개 채권을 미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1개월짜리 국채 그다음에 2개월짜리 국채 뭐 1년짜리 국채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금리가 대개 한 4.5% 이상이니까 한 4.5%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금은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25%. 이같이 여러분들 거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게 되면은 그러면 예산의 전부를 다 이자 지불하에 써야 되고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것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적자 규모가 36조 9천억 달러 5경 4663조 원 2025년 5월 현재입니다. 6개월마다 1조 달러 1370조 정도의 적자가 늘어나고 1년에 2조 달러 이자 지급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럼 1년에 예산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1644조 원입니다. 이게 연방 예산의 25%입니다. 미국 국민이 3억 4천만 정도가 되니까 1인당 부채가 10만 7,825달러입니다. 납세자 1인당 부채가 32만 3,051달러입니다. 연방 지출이 1년에 7조 1,5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럼 9,795조 원의 연방 지출을 하네요. 연방 예산 적자가 1년에 2조 달러입니다. 6개월마다 1조 달러. 6개월마다 1조 달러씩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기축통화국이지만 여러분들 미국채를 계속 찍어 가지고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일정 늘게 되면은 그다음에 신용등급을 내려버리겠죠. 신용등급을 내려버리게 되면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조달금리가 늘어나는 거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빚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빚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도 여러분 지금 신문지상에 가끔 따르는 그런 가장들이 여러분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부채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지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미국의 국제원조치 USAID 여러분들 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성 관련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그런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 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전 세계를 도와준 겁니다. 거기 보니까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구호 비용 가운데 85% 정도를 미국이 부담하더구만요. 빚을 내서 이렇게 부담을 해온 겁니다. 빚을 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미국도 참 엉망진창이다 이야기죠. 빚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뭐 달러 계속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채권 시장에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경제라는 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촘촘히 망처럼. 그럼 빚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 여러분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니고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다 이야기죠. 그 수익률이 이러면 오르게 되면은 바로 연방 재정 지출에서 이자 지급이 늘어나니까 이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든요. 뭐 여유자금 가지고 이름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시는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고 채권 금리는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 보시죠. 아마 좀 스티브 한크라는 좀 이 분야에서 알려지신 분 같은데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4.5%입니다. 지금 더 넘었죠. 미국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자 지급에만 연방 예산의 13.1%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15% 했지 않습니까? 이게 4월 15일 기사거든요. 4월 15일에 13.1%인데 지금은 15%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게 이제 결국은 맨 먼저 문제를 일으킨 데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클렉이라는 것이 균열, 간격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빚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의 채권 시장, 미 국채 시장에서 균열이 아마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 경영자가 경고한 것이 아주 크게 다 다뤘죠. 국내 신문들도 5월 30일 날 빚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2000년에 5조 7천억 달러를 빚이 36조 9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니까 빚은 하면 여러분들 금세 늘어나 버리죠. 빚이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당장 경제 주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미 연방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이다. 그럼 채권 시장에 국채가 여러분들 많이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겠죠.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5년치를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위험 보상금을 더 지불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일어난 이게 이제 5월 30일 기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다루는데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 전망하는 겁니다. 미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은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거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채권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 세계 여러분들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다.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푸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의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수입을 벗어나는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은발에 오줌 누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미국의 재정 지출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써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 부스의 수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몇 천억 달러 여러분들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분들 USAID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뭐 전부 다 뭐죠? 도널드 트럼프하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욕을 하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과도한 부채와 재정 적자가 시장 신뢰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꾀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지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라는 거죠. 못 줄이면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채권 시장에 위기가 오게 되고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채권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 같은 주요 미국채 보유 국가들이 미국채 매입을 줄이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미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채권 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여러분 5월 30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 6월 3일 날 이제 월스트리트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에 대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this time 진짜 한번 경책해 볼 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오만하거나 자만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미국 부채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귀를 기울일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연간 예상 적자 6개월 만에 1조 달러 1370조 원 1년에 2조 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은 계속되기가 힘들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증가다.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좀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냥 개기능입니다. 채권 시장에 균열이 발생할 겁니다. JP모간 CEO인 제이미 다이먼,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붕괴될 것입니다. 시장 신뢰가 이런 붕괴가 되면은 국채 가격이 장기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거니까 수익 이자 리스크 프리미엄 이자를 더 높여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연방 예산에서 여러분들 13.5% 이자 지급이 지금은 15% 다음에는 이러면 20% 30% 아니 지금 13.5%가 아니고 지금 25%죠. 25% 30% 40% 날라가면 여러분들 국방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다 욕을 하지 않습니까? 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가운데서도 한 1등 2등 하는 회사죠. 레리 핑커.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주요 보유국이 매입을 줄이거나 매도에 나설 경우 채권 시장의 불안전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제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그리고 시장을 어려워해야 되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복을 받는 거죠. 지금 미국이 만성적으로 6개월마다 1조 달러 1370조 원 정도의 수입 대비 지출을 써가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함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럼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도 앞으로 당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는 더 많은 미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채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해서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미국채 수익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 예산에서 지금은 이자 지급이 25%지만 30% 35% 40%까지 여러분들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에서 이자 지급이 40%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경제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는 미국 국가 채권의 상대적 가격을 떨어뜨리고 시장은 이것을 리스크 프리미엄 형태로 반영해서 결국 미국 국채의 금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자가 심화가 되면은 이제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은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뭐가 발생하는 거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미국은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통화량을 발행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재정적자가 심화가 되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연결되고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에 또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해가 좀 그거 하는 것이 나라가 수입 대비 지출을 계속해서 많이 늘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왜 심화가 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발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쓸 거란 이야기죠. 그럼 재정적자가 계속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뭐 별로 문제없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기게 마련인 거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재정적자가 심화가 되면은 국채를 발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공급보다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운데서도 국채 자산이 늘어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국채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중에 국채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국채 자산을 쓰는 대신에 돈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인 거죠. 그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국채 발행이 증가되고 국채 발행이 증가가 되면은 그중에 상당 부분을 중앙은행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채를 인수하는 대신에 통화를 더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인플레이션에 연결되는 겁니다. 나라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재정적자 누적, 무역수지 적자 누적, 인플레이션 심화 그리고 자국 화폐 가치 추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대신해서 맡게 되고 그러면 그 채워주는 역할에서 화폐 발행에 의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돈을 찍는다는 이야기가 재정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것이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런 방어할 것인가 문제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는 화폐를 찍어서 공급함으로써 얼마든지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아마 지금 정부 사람들도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가치 하락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 아래 여러분들 공짜가 없으니까 재정적자 자체가 통화평장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이나 재정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통화량을
공급 확대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들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한국에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변동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자산을 방어할 것인가,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각자가 여러분들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중 있게 다루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있는데 미국채 수익률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10년물 국채는 미 연방의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에다 대개 개인의 여러분들 그런 신용도에 따라서 1.5에서 2% 정도를 더하는 그런 금리가 결정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론을 받아가 집 사는 사람들 되게 7%대 금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되게 5% 되니까 5% 더하기 1.5에서 2% 하면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자동차 할부 여러분들 금리, 그다음에 집 살 때 여러분들 하는 모기지 금리, 기업 대출 금리가 전부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뭐 거의 경제는 신호등 같은 걸 하죠. 미국 경제 70%가 소비인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매일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다 보면은 처음에 기획해서 전체 여러분들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새로운 주제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참 여러분들 보통 만만찮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금리에 엄청나게 이런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한 5년 터울로 보게 되면 계속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금리 지급액이 비중이 뭐 20% 23.5% 지금은 이제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핑키란 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신문 같은 거 여러분 쪼잔한 거 안 보고 X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득하게 되면은 시야가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맨날 뭐죠? 누가 뭐 했다는 거 빼고. 미국 은행들이 지금 실현되지 않는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돈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운용을 하면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그 큰 은행들이 여러분들 돈의 여러분들 한 20에서 30%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거라고요. 그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 미국채지 않습니까?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국채 가격이 이런 코비드 이후로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덮쳤을 때 금리가 엄청나게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았다는 이야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산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샀는데 그 사이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자산의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규모가 얼마나 지금 장부상으로 손실 규모가 3080억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3080억 불 원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본 겁니다. 응?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 은행들이 이미 3,080억 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회계 규정 사고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리라는 거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여러분들 미국채를 샀는데 그게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비드 때 저금리 때 산 가장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며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다 전부가 미국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미국채 자산의 손실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가격이 코비드 때는 저금리였고 지금은 고금리가 돼 놓으니까 고금리라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여러분들 폭락하는 걸 뜻하는 거죠. 국채 사놓은 국채 가격의 미실현 손실이 3,080억 달러 422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 가격의 21% 정도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21%만큼 마이너스가 지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된 손실은 아닌데 어떻든 은행들이 산 자산 가격이 21%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확 늘어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나는 은행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2023년도 3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름들 파산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문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다 여러분들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미국 은행들은 2022년 2023년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 시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대개 금리 수준 0.6%의 2% 수준의 국채 수익률에서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겁니다. 현재 수익률이 4.5에서 5% 되라는 이야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비싸게 산 겁니다. 국채를 비싸게 사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안전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안전은 현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현금이 안전합니까? 아니 공 박사님 현금이 안전하지 않으면 뭐가 안전합니까? 아니 현금이 여러분들 뭐죠? 인플레가 진행되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안전한 겁니까? 노년에 여러분들 나는 꽉 이런 현금 쥐고 앉아가지고 가끔가다 이런 방송하다 보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나는 현금만 갖고 있습니다. 그 현금이 그냥 가치가 유지가 됩니까?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항상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의 미국채와 모기지 담보물 정권 MB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가장 여러분 안전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23%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자산을 한 23% 갖고 있는 겁니다. 대형은행은 대출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미국채나 모기지 담보물 정권 같은 NBS 같은 것을 15%에서 20% 갖고 있지만 중형은행이나 지역은행은 기업대출 같은 이렇게 마땅치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보유 비중이 25에서 30%인 겁니다.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21% 이상 떨어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안전자산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진짜 안전자산은 없는 겁니다. 그럼 현금은 인플레에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도 이러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뭐 이런 분야의 자산 운용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체계화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핵심인 겁니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운데서는 원화와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을 것이고 인플레와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컨트리 리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컨트리 리스크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화 표시 자산만 여러분들 본인이 다 갖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죠.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거죠. 안전한 건 없는 거죠. 미국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국채와 주택 저당 정권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했습니까? 대개 여러분들 23%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자산을. 이게 가격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싼 가격에 미국채를 매입했다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 샀으니까. 비싸게 매입한 미국채 보유자산 가치가 현재 3080억 불 정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겁니다. 미실은 손실이. 금리가 상승할수록 미국 장기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대량으로 매입했던 안전자산인 미국채 자산과 담보물 정권 주택 담보물 정권 같은 것이 그냥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2023년도 3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비교적 평판이 좋았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겁니다. 2020년 3월 11일인 겁니다. 저도 그때 이름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니까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금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국채를 사놓은 겁니다. 참. 예금 가운데 이런 국채를 너무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바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놓은 미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뱅클런 예금 인출이 발생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안전된 게 없는 거죠. 팬데믹 기간 동안 예금이 급증합니다. 150%. 이렇게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온 자금을 저금리 장기 채권 투자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90% 이상을 여러분께 10년 만기 장기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물 정권에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무조건 분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 자산의 90%를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미국채에 투자하냐. 미국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투자했는데 90% 너무 많지 않냐 이야기죠. 무조건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연준이 급격하게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자산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는 안전자산의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참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에 가장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야 여러분들 미국채를 쏟아져 들어온 예금의 여러분들 90% 이상을 가장 안정된 걸 사는데 90%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교훈이죠. 저도 그때 쇼크를 먹었거든요. 2020년 3월 달에. 아니 90%를 어떻게 사놓냐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뭐 한 번도 뭡니까 미국채가 문제가 발생할 걸 생각 안 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장부 가격으로 이런 150억 달러가 손실이 발생한 그걸 메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보가 여러분들 바깥으로 누출이 돼 가지고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이런 인출된 겁니다. 총 예금의 25%.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펄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란 지역은행이 다시 또 파산하는 거죠. 이렇게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25만 불인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가가 다 이렇게 물어주죠. FDIC인가. 은행들이 분산 투자를 모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도. 윈지님 말씀처럼 야 어떻게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투자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90%를 어떻게 여러분들 한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때 여러분들 큰 사건이었죠. 그럼 이제 현재 미국 은행 상황이 어떠냐. 은행 상황이 2025년 1분기에 5천억 불 자기 자본 대비 손실이 19%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에 4,824억 불 정도의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2024년 3분기에 3,660억 불 보통 수준이 아니죠. 고금리가 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에도 영향 미치지만 은행 여러분들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 은행들이 미국의 장기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물 정권 MBS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안 떨어지면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자산 미국 국채나 MBS의 이름으로 인한 부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미국채 수익률의 4.4에서 5%대 고공행진은 미국 연방정부 국가부채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지출 법안을 반대하고 좀 더 엄격하게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가장 안전된 걸 하더라도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시작되고 나서 좀 빡세게 경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 나가지고 한국의 보수